네, 안녕하세요. 하양이 아빠의 아무 말 대잔치. 네, 오늘 네 번째로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이라고 얘기한 거는, 주말에 쿠코인 해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략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약 2억 달러라고 하니까, 대략 한 2,5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나 봐요. 계속 업데이트 중이니까. 그리고 일부 뉴스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자금 세탁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체나 아니면 프로젝트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해킹당한 물량을 동결시킨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미 좀 세탁을 한 정황이 좀 드러나기도 하죠. 이것도 좀 메인으로 좀 볼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한국이나 기존의 해외 거래소에서 일어났던 해킹 소식들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걸로 봐서는 공개된 피해액인데 이게 뭐 100%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2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고 비트코인 1000개, 이더리움 10,000개, 뭐 사토시 비전, 리플 많이 갔네요. 1800만 개, 테더 뭐 90 약 100만 테더, 스텔라 약 950, 와 많이 갔네. 트론도 자산 매각을 했다. 요렇게 피해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말에 있던 소식 금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오늘 시점까지 필요한 것들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네, 그 주변에 제가 이 3편에 좀 무리수를 둬가지고 재밌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코인 얘기가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냥 그 좀 뉴스 안에서 재미를 좀 찾아가려고 할게요. 너무 좀 재밌게 하려고 제가 억지로 뭔가 좀 시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반성을 하면서 차차 또 나아지겠죠. 또 편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들으시는 분들도 좋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금요일 거부터 이 이후부터 볼 거예요. 네, 금요일 이거 시세는 지나가고 뭐 헤스터 피어스는 뭐 그냥 읽고 넘어갈 건데 암호화폐 맘,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SEC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이거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SEC 위원이 자 제가 제 기억에 SEC 위원이 총 SEC가 뭔지 일단 딱 궁금한 거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볼게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지언정 간단하게 알아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이냐 상품이나 선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주관 부서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SEC 같은 경우는 증권으로 간주해야 자기가 이제 관할을 하겠죠. CFTC 같은 경우는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인데 여기도 상품으로 간주해야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죠. 아무튼 좀 두 개가 뭐 완력 싸움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관할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때까지 없던 상품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5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찬성론자가 3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2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바뀌긴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근데 여기 헤스터 피어스라는 위원은 뭐 사진도 볼 수 있으면 나중에 보겠지만 약간 암호화폐 찬성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얘기를 할 때는 우리 편 화이팅 뭐 이런 게 좀 나오다 보니까 SC 나오면 아마 헤스터 피어스가 좀 많이 등장을 하니까 헤스터 피어스가 얘기를 했다. 그럼 우리 편이 좀 좋은 소리 해줬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기도 그렇죠.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기에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당연히 암호화폐 쪽에 좋은 얘기겠죠. 미국에서도. 물론 그 사람 의견이 100%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좀 도움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곤 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디지털 상품 거래소 포괄적 인정 법안 조정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거는 뭐 굳이 억지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글을 작성을 할 거고 요건 좀 설명을 제가 해야겠어요. WBTC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BTC 같은 말입니다. 사실 WBTC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볼게요.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써요. 랩트라고 얘기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분명히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디파이에 오면서 자기 자산은 그대로 두고 이거를 다른 화폐로 교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 있는 디파이를 사용을 하려면 이더리움으로 한번 감싸야 돼요. 그래서 랩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랩트라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렌 BTC도 있고 랩트도 있고 뭐 S도 있고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것만 제가 좀 적어 놓은 거예요. 보다 보면은 BTC 앞에 뭔가 붙어 있다. S나 I나 뭐 C 뭐 이게 C나 붙어 있 Y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디파이에서 이걸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설명을 잘해 놓은 걸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러 올게요. Y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C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W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코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거는 뭔가 한번 거쳤다. 뭐 한번 뭐라 그러지? 한번 랩트 포장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WBTC는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게 그거예요. 비트코인을 묶어요. 어디 뭐 오토로 묶든 수동으로 어떤 기관에서 묶여요. 걔를 담보로 잡아놓고 똑같은 WBTC 이더리움 위에 BTC를 하나 줍니다. 그거 가지고 디파이를 하든 뭘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그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WBTC가 2316개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BTC 그러니까 WBTC를 포함하고 랜도 있고 뭐 등등 그게 벌써 11만 개를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BTC가 11만 개가 잡혀 있고 이더리움에서 발행되는 비트코인 발행한 WBTC가 11만 개라는 거죠. 그 중에 렌은 29,000개, 그리고 WBTC는 81,700개, HBTC는 4,800개.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뭔가 앞에 붙어 있다. 그럼 포장이 됐거나 어디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있는 디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어디를 거쳐왔다. 네, 나중에 찾아보면은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면 아 얘는 뭐구나 라고 금방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네, 다른 거 크리덴셜 스토핑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거였는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면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탈취하는 크리덴셜 스토핑 크리덴셜 스토핑이랑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 우리의 개인정보는 모두의 개인정보죠. 이미 다 털려있죠. 사실은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는 여러 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진짜 운 없으면 걸릴 것 같아요. 사실 뭐 거래소 같은 경우도 자기가 로그인 암호라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이 해놓죠 사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여놓은 게 EFA 투팩터 인증이라고 해서 구글 OTP나 아니면 이메일 인증을 한 번 더 거치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잘못 로그인이 되더라도 해킹 당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사실 100%는 아니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하는 방식이라서 만약에 제가 이중보안이 되어 있지 않으면 털릴 확률도 존재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알람을 미리 어디 내가 접속한 게 아니라서 띄우게 해놓는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사실 보안은 개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쿠코인 같은 경우 이따가 설명을 할 거지만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주고 물려준다고 보상해주겠다고 이제 일단 보상이 나온 상태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실제로는 개인 보안은 개인이 좀 지켜야 합니다. 바이낸스 CEO, 바이낸스 디파이 관련 토큰 공격적으로 상장 중이다.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도 막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존재를 하니까 매우 공격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뉴스 대신에 제가 용어 정리한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온 건데 스타트업 투자 단계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실 수 있으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리즈 ABC랑 뭐 시드 투자 이런 거는 상당히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는 거라서 시리즈 A가 뭐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뉴스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러시아 당국이 블랙리스트에 바이낸스 추가했다고 하는데 뭐 접속이 됐다 뭐 어쨌든간 그거 하겠고 가상화폐 거래소 뉴비트 대표 1심서 징역 4년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근데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더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캐셔레스트 정보보안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이거 기사가 있긴 한데 이거 뭐 캐시어레스트는 뭐 자기들 알아서 할 거지만 ISMS에 대해서 간략히 좀 보려고 합니다. ISMS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거래소들이 앞으로 특근법에 따라서 ISMS랑 가상계좌, 본인 실명 계좌가 없으면 승인을 못 받습니다. 거래소가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 번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쓴 글에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갖춰라. 이거는 꼭 코인 업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보안이 필요한 업체들은 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래 있는 제도. 근데 코인 거래소들도 가상자산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로 VASP로 등록되다 보니까 너네들도 개인 정보를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 보호 관리 체계는 받아야 한다는 게 이제 특근법이 명시가 된 거죠. 예, 이게 꼭 받는다고 해킹에 다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보안 체계는 물리적이랑 뭐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라 이런 관점에서 ISMS가 특근법에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의 기본 요건이 된 겁니다. 근데 캐셔레스트가 받았다? 예, 축하드립니다만 거래량이 상당히 없고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의아해 하긴 합니다. 사실 뭐 받은 거니까 예, 축하는 드립니다만 예. 제미니 거래소, 유니 등 디파이 코인 거래 지원. 많은 제미니도 디파이 코인을 여러 개 지원을 하게 하네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는데 크립토 디퍼라는 해외 텔레그램, 뭐 영문 텔레그램인데 필요한 정보도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정리를 좀 잘 돼 있어서 9월이나 10월에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네요. 그리고 이거 사실 제가 좀 많이 다루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사실 네오에서 플라밍고 디파이에 대한 게 많이 올라왔는데 뭐 하시는 분들이야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어떻게 보면 만들려면 영상도 만들고 이제 사용법을 가이드를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썩 내키지 않아서 안 했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터졌고 하루가 미뤄졌고 대략적인 내용은 뭐 커뮤니티 카톡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네오가 자주 뻗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의 뉴스 기사와 사건들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면 뭐 꼭 수익이 났으면 좋겠지만 네오 자체의 네트워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렸길래 뻗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뻗으면 안 되죠, 사실은. 네. 서버도 아니고 그레이스케일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비트코인 자산 운용사 미국 저스틴 선 트론 저스트 래퍼 출시 뭔가 래퍼에서 래핑하는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영지식 증명도 제가 있습니다. 한번 영지식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저스트 래퍼가 아까 WBTC 같은 램BTC 같은 이더리움을 포장하듯이 다른 자산을 트론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실 갖고 래핑을 하는 겁니다. 트론으로. 저스트 래퍼의 첫 버전은 테더만 지원하며 두 번째 버전은 뭐 트론 BTT, 뭐 저스트 윈 등 트론 계열 토큰을 지원하고 BTC도 지원할 것이다. 딱 보이죠? 나중에 되면은 BTC를 트론으로 묶어서 BTC 한 개를 묶으면 뭐 트론 뭐 1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해주겠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뜨면 다시 빠지는 걸로. 그러니까 WBTC랑 같은 개념이 되겠죠. 아니 이거 아니구나. BTC도 지원하니까 트론 BTC로 하나 나오겠죠. 일반 BTC를 하나 넣으면 트론 BTC로 하나 나올 겁니다. 1대1로. 네. 추후에 나올 거니까 더 나중에 보면 되죠. 뭐 밈 토큰 과연 투자 가치 있을까? 밈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유행하는 그런
NFT는 non-fungible 토큰. 제가 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쿠코인 이게 좀 핵심이었는데 시간을 한번 볼게요. 저도 11시 40분 토요일날 11시 40분이었는데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뭐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봤더니 실제 해킹을 당한 게 맞더라고요. 이거 이후에 바로 올라온 게, 그러니까 쿠코인에서 440회 정도의 자산 이동이 일어났는데, 뭐지 하는 사이에 봤더니 이 이제 기사가 단독으로 올라왔다고 하고, 두 번째로 쿠코인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해킹이 맞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규모가 추후에 봤던 한 2억 달러 정도 된 거고. 쿠코인 공지는 처음에 봤던 뭐 오피셜 어나운스먼트로 해가지고 뭐 언제 해킹이 됐다 간략하게 일단 공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추후에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나온 건데, 뭐 쿠코인 대규모 자산이체 뭐 내부 안전 검사 진행 중, 사용자 자산에 피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사용자 자산이 피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핫월렛이 털린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핫월렛이랑 콜드월렛은 물론 정확한 개념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핫은 이제 인터넷과 연결된 네트워크와 연결된 그런 지갑을 핫월렛이라고 하고, 콜드월렛은 네트워크가 분리된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을 콜드월렛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좀 쉽게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지갑을 우리가 레저 같은 거는 그 프라이빗 키를 외부에 빼놓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 접속이 안 돼 있으니까 보안은 좀 높고, 근데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직접 집어넣어야 되니까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거래소들도 제가 해킹 사건을 정리를 하면서 보통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7대3 비율로 콜드가 7, 핫을 3으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입출금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콜드월렛에 집어넣으면 넣다 뺐다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 30% 정도는 핫월렛에 보관하고 70%는 대비를 하는 것 중에 콜드월렛에 넣는다,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쿠코인 같은 경우는 얼마큼 집어넣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기들 얘기로는 핫월렛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정말 멍청하게 모든 자산을 핫에 다 넣어놓고 썼다면은 이미 파산했겠죠. 사실 남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고객들 돈 다 회수 뭐 복구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이제 다시 거래소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정말 핫이랑 콜드까지 싹 털렸다면은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죠. 근데 뭐 자기네들이 여기 보면은 뭐 있죠? 핫월렛 프라이빗 키가 유출된 탓이다.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자금을 동결해줬다. 중앙화 돼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실 테더는 테더사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에 대한 중앙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좀 되니까요. 여기 보면 해킹에 대한 AME에 대한 글입니다. 자산 유출의 이유는 핫 지갑의 개인키가 유출되었다. 그리고 뭐 토큰이 대부분의 토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 입출금 기능은 일주일 이내로 할 예정이다. 쿠코인의 보험 기금이 손실을 충당하기에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해서 18년부터 보험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바이낸스의 사프 같은 거죠. 바이낸스 사프도 거래 수수료 10%를 해킹에 대비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쿠코인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들이 다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추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계속 뭐 코인리스 기사나 다른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다른 거래소들과 중앙화된 거래소들과 협력을 해서 그 거래를 동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다는 안 되지만 일부 동결이 가능하거나 태깅을 하거나 해서 해커가 해킹한 물량을 쫓아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화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테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동결을 아예 시켜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참 큰 게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정도가 해킹이 일어났다고 하면 막 비트코인 폭락 이렇게도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나오고 나서도 생각만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킹도 점점 진화라고 하긴 뭐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충격이 좀 덜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해킹 관련해서 여기 해킹을 당했던 용어들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가장 큰 해킹 사건이 마운트곡스 사건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운트곡스 그리고 국내 국외 거래소 해킹 사건들도 이렇게 줄줄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뭐 어떻게 해킹됐다 보다는 뭐뭐가 얼마나 해킹이 됐다. 가장 최근이 업비트에서 580억 해킹된 게 가장 컸죠. 최근에 뭐 해킹 안 당한 거래소는 없죠. 사실 꽤 큰데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킹 당한 건 사실이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도 계속 사업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나 보니까 요거는 뭐 해킹팀 아까 2억 달러 육박한다는 글 이거죠. 요거죠 요거 요거 이거는 디파이 먹튀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슨 슈퍼마리오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디파이 수익률이 높다고 뭐 무턱대고 하시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따가 제가 쓴 글도 한번 볼 거지만 오디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블록체인, 스마트 체인 감사, 안정성 감사가 있는데 그것도 안 받은 코인들이 막 무분별하게 좀 상장을 해서 사용자분들이 좀 털리는 경우가 실제로 코인까지 다 털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수익률을 해커가 가져가겠죠. 아니 먹튀할 사람이 가져가던가. 이거는 타로피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목이 조인디에 기고한 글인데 칼럼인데요. 본딩 컵으로 폰지 키워내니 보기 역겹.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인디에서 아마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AMM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딩 커브. 저는 조금 이해를 하는데 이거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본딩 커브라고 궁금하시면 한번 쳐보시면은 몇 가지 설명되는 게 있고 여기에 타로피님 쓰신 글에도 좀 간단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한쪽이 AMM이 왜 가격을 어떻게 그 결정을 짓고 본딩 커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판매하는 물량이랑 그 판매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뭐 이런 식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 됐죠. 28일날 이제 암호화폐 쿠코인 거래소에서 해킹당한 물량들이 이제 점점 매각되기 시작한다는 기사들도 이제 하나씩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디파이 먹튀가 하나 나왔었다고 이렇게 글을 봤잖아요. 근데 여기 또 글도 디파이 플랫폼 해치다오 먹튀 혐의가 있다. 해킹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튀든 해킹이든 아무튼 투자하는 거는 거래소도 투자 위험성이 포함되니까 그건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깊이 볼 건 아닌데요.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프로토콜 개선안을 상정했다는데 최근 한 4, 5개월 사이에 3번이나 51% 공격을 맞아서 많은 금액을 해킹을 당했었죠. 그 정도만. 체이스맵, 쿠코인 도난 ERC 토큰이 유니스왑 통해 이더리움으로 환전했다. 태깅 달리고 보안업체가 이제 달라붙어갖고 이제 해킹 물량을 쫓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앙 거래소에는 환전이 가능한가 봅니다. 이게 정확하게 세탁을 다 잡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탈중앙 거래소가 개인의 해킹 물량을 차단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참 의문이긴 합니다. 아침에 시장정보 제가 올린 거에서는 오늘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좀 바뀌었겠지만 57%, 오포탕력 지수는 43, 피어를 아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깊이는 아니고 지금 유니스왑이 버전 V2가 사용되고 있는데 V3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는 루머 같은 거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BSN 오픈 컨소시엄 체인 멤버 공개 6곳. BSN이 뭐냐면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중국에서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BSN도 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정리를 해놨죠. BSN 보면은 국가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간단하게 요약된 거는 중국 블록체인 플랫폼 인프라 개발자가 표준화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 도구를 제공하는 호스팅 플랫폼이다. 싸게 주고 블록체인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데, 뭐 중국은 자기네들이 통제하려는 이제 생각이 매우 강하니까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깔아준 데서만 해라, 그 틀 안에서만 해라,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어쨌든 블록체인을 육성하려는 건 맞는데 탈중앙화는 개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 안에서 개발해,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안에 들어갔다는 여기 안에 들어간 뭐 프로젝트라고만 해서도 올랐던 게 있는데, 사실은 BAS에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아니더라도 앞으로 프로젝트가 이 안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가지 기사들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영택님 취미생활방에서 전달받은 글인데요. 이거는 뭐 개인 의견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 국경절 연휴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우리보다 엄청 길죠. 우리나라 추석인데. 그래서 뭐 연휴를 대비해서 비트를 현금화하면 비트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추측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알 수 없지만 뭐 그래왔다고 하니까. 그레이스케일 지난 7일 동안 17,100BTC 추가 매입. 그레이스케일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17,100BTC를 추가 매입했다. 돈 많네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BTC를 산 겁니다, 사실. 예. 이 의미는 일단은 높은 가격에 산 거죠. 사실은 7일 동안 샀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현 시세가로 10,000불이 최소는 넘겠죠. 1,500불 사이에 산 거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 팔려고 단타를 치려고 산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은 6개월은 최소 보유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큰 덤핑이 날 가능성은 조금 줄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바이낸스 아카데미에서 올라온 탈중앙 거래소에 대한 글인데,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커님의 디파이 광품에는 이것들이 있다, 요 기사인데 좀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나온 AMM X는 X 곱하기 Y는 Z 모델보다 좀 더 복잡해요. AMM 비영구적 손실 IL 합성자산 프로토콜, 뭐 신세틱스 같은 그 프로토콜, 그리고 디파이 NFT의 보험 서비스 등등, 와이언의 와이볼트 보험 서비스. 어렵습니다. 이거 한글인데 저도 읽으려고 하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정도로 수준이 좀 있는 글인데, 필요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커님 글 잘 쓰시는 건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리고 뭐 쟁글 리포트인데, 뭐 디파이와 투자 동향이 덱스에 좀 80% 집중됐다. 그래서 뭐 6월부터 쭉 올라왔을 때 컴파운드가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아요, 사실. 누가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너무 많아서 정보도 너무 많고 순식간에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전자 출입명부 QR코드는 안전할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정리한 글도 상당히 제가 많이 써서 한 230장 PPT로 이제 하고, 블로그 글도 약 230장이 넘죠, 이것만. 근데 오늘 좀 적었던 게 뭐냐면은 스마트 계약 보안 감사 오디트에 대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스마트 계약 컨트랙트로 쌓여 있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보안을 이제 제3의 업체가 찾아주는 게 그거를 보안감사 업체라고 하고, 대표적인 업체가 슬로우미스트, 서틱, 팩실드 등도 다른 업체들도, 국내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찾은 게 이거고, 디파이 프로젝트들도 오디트도 안 받고 그냥 뭐 제품이라 합치고 내놔가지고 먹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은 오디시 100% 보안을 지킨다, 뭐 안전하다는 볼 수 없지만 최소한 오디트는 받은 정도의 프로젝트를 투자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네요. 너무 해킹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틱 블록체인 금융 프로젝트 허브다오의 감사 완료. 뭐 허브다오 프로젝트는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틱 재단이 뭐 감사를 했다, 이 정도면은 최소한의 안정성, 코드의 안정성, 프로젝트의 안정성 모르겠지만 코드의 안정성은
기본 체크 정도는 됐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시라는 걸 알고 서틱을 알아야 이 뉴스를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글인데요. 밈이 왜 돈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글입니다. 해외 글인데 저도 이거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나온 것들이 참 웃기는 이름들이 많죠. 김치, 초밥, 뭐 핫도그, 뭐 얌, 슈림프 등등. 근데 사실 이게 돈이 됐어요. 누구한테는 돈이 된 거고 누구한테는 돈을 잃어버린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것들이긴 한데 실제로 등장을 했고 스시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뭐 유니스왑에서 포크를 해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얌 파이낸스 뭐 밈 토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 만한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오늘도 제 맛대로 그냥 떠들었습니다. 뭐 재미가 있든 없든 뉴스를 전달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을 푸는 게 좀 목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을 좀 전달드리는 게 목적이라서 재미보다는 조금 정보성이 있는 글들 좀 읽어보시면 좋은 글들을 소개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재밌는 게 나오면 또 재밌게도 하고요. 예, 오늘도 부족한 내용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하잉아빠였습니다.